웬 퀴퀴한 냄새야? 이게 뭐야?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왔어? 아하, 아닙니다. 남편 드시라고 제가 고향 음식. 야! 너 지금 우리더러 이걸 먹으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얘는 먹던 돼지죽 같은 걸 감히 우리 아들 밥상에 올려? 당장 안 치워!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방금 보신 것이 그녀의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 지옥에 빠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옛말처럼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의 감옥에서 오만성님은 매일같이 후회와 증오로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기꾼과 다방 여자를 증오했고, 그런 어리석은 자신을 증오했으며 지긋지긋한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마치 베트남에서 온 그 어린 아내 때문인 것만 같아 이름도 가물가물한 아내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드디어 녹슨 철문이 열리던 날, 오만성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옷가지 몇 점이 전부.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향집. 암에 걸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테고 어린 아내는 진작에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할 그 집터에 주저앉아 한바탕 서럽게 울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인제읍내. 그리고 다시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어 드디어 익숙한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만성님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평생을 감자만 캐던 그 척박한 땅, 자신의 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번듯한 2층짜리 공장 건물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얀색 건물 외벽에는 수진식품이라는 선명한 초록색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만성님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감옥에서 너무 오래 썩어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가. 멍하니 서 있는데 공장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상자를 분주하게 나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지게차가 윙윙거리며 물건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채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 그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신감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한 표정. 바로 자신의 아내, 베트남에서 온 어린 신부, 트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어수룩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대표, 윤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명패를 가슴에 단 채 오만성님이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오만성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절망의 신기루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순간 이야기는 4년 전 모든 비극과 기적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자이신 트엉님, 이제부터는 그녀의 한국 이름인 수진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베트남의 메콩강 줄기가 끝없이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동생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가난하지만 소란스러운 행복이 있던 곳. 수진님은 그 집의 장녀였습니다. 굶주리는 동생들을 볼 때마다 약값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매쟁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 강원도 인제라는 산골에 혼자 사는 노총각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부모님께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 그녀의 가족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동생들의 배고픔과 부모님의 빚을 모두 해결해줄 꿈 같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난생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마주한 남편 오만석 씨는 사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고 그를 따라 도착한 인제의 낡은 시골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의 첫마디는 나중에 알았지만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이었다고 편지에 적어주었습니다. 돈값은 제대로 하려나? 희망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님은 곰팡내 나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품속에 간직해온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들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00만 원에 팔려온 이 낯선 땅, 강원도 인제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진님의 한국에서의 삶은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는 잠이 덜 깬 수진님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 게을러 터진 것은 어디나 똑같구만! 아직 한국말이 서툰 수진님은 그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경멸과 분노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원도 인제의 감자밭에서 김을 메고 감자를 캐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과는 또 다른 인제의 여름 땡볕은 살갗을 따갑게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흙을 파내다 보면 손톱 밑은 흙으로 새까맣게 물들었고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김점래 여사는 일을 하는 내내 수진님의 등 뒤에서 쉴 새 없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손이 저렇게 느려 터져서야 밥값이나 하겠냐? 아들 잡아먹을련! 같은 알아듣기도 힘든 독서를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고된 노동보다 수진님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저녁 시간, 그것은 수진님에게는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김점래 여사와 오만석 씨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먹었지만 수진님의 자리에는 늘 먹다 남은 찬밥과 멀건 국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고향 음식이 그리웠던 수진님은 시어머니가 읍내에 간 틈을 타 어렵게 구한 재료로 베트남식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품고 밥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상에 앉은 오만석 씨는 낯선 음식 냄새에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역겨운 냄새야?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왔어? 그는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볶음밥이 사방으로 튀고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점래 여사 역시 미친 거 아니야? 내년이 먹던 돼지죽 같은 걸 감히 우리 아들 밥상에 올려? 라며 거들었습니다. 수진님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엎어버린 것은
볶음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 했던 그녀의 작은 희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님은 밥상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묵묵히 삼켜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감자밥과 집만 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점례 여사는 읍내 농자 제상에 가서 비료를 사오라며 수진님에게 쌈짓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홀로 읍내에 나선 수진님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겨우겨우 길을 물어 도착한 황금농자재. 그곳에서 수진님은 가게 주인인 황인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황인철 씨는 인제 읍내에서도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촌스럽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번듯한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비료를 주문하는 수진님을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처연한 아름다움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더 친절하게 말을 걸며 캐물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인제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고운 분이 산골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진님은 그저 어색하고 두려워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끈적하고 불쾌한 친절이었습니다. 무거운 비료 포대를 들고 낑낑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수진님은 결국 외양간 뒤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여기서 뭐 한다니? 옆집에 사는 최할머니였습니다. 최할머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살에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사는 수진님의 사정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묻는 대신 수진님의 손에 따뜻한 찐감자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 버려진 신문지를 더듬더듬 읽으며 한글을 익히려는 수진님의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던 터라 최할머니는 그날 밤 몰래 수진님을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녀석이 보던 건데 이제는 안 본다니. 아가 가져. 밤에 몰래 보거라. 아가. 최할머니가 건넨 것은 낡고해진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였습니다. 수진님은 교과서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님은 두 종류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번들거리던 욕망이 숨겨져 있던 황인철 씨의 위험한 눈빛.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 길을 건네준 최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최할머니에게 받은 국어 교과서는 수진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그녀는 달고 다른 책장을 넘기며 미친 듯이 한글을 익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갈수록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짙은 어둠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인철 씨의 접근은 이제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도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획적으로 수진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땡볕 더운 날 읍내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몇 시간을 걷고 있던 수진님의 앞에 그의 번쩍이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이런 날씨에 인제 읍내까지 걸어오신 겁니까? 오 서방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저런 미인을 이렇게 땡볕에서 고생시키다니. 남자인 내가 다 화가 나네요. 그는 막무가내로 그녀를 차에 태웠고
집에 내려주면서는 마치 선심 쓰듯 비싼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에요. 받지 않아요. 이웃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매서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밤 술에 절어들어온 오만석 씨의 눈은 질투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수진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너 오늘 그 농자재상 놈차 타고 왔다며? 좋았냐? 번쩍이는 새 차에 타니까 늙은 서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냐? 내년이 돈 보고 팔려온 년인 줄은 알았지만 벌써부터 다른 놈한테 꼬리를 쳐. 수진님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눈물로 하소연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격지심은 광기 어린 일처증이 되어 폭발했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방문을 열고 나와 내가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읍내에 그런 소문이 돌아. 다 내가 꼬리치고 다닌 탓이야. 라며 아들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님의 삶은 더욱 깊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병적으로 변해 그녀가 밭에 나가는 것조차 감시했고 최할머니와 이야기라도 나눌라 치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의심했습니다. 최할머니가 준 낡은 교과서는 이제 희망의 증거가 아닌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마저 더 큰 절망의 그림자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오만석 씨의 삶은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밭에 나가지 않았고 낮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거나 밤에는 아내를 닥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아내의 꿋꿋한 침묵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닌 자신을 향한 경멸과 무시로 비쳤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는 인제 읍내의 허름한 미미다방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화장기 짙은 얼굴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골이 난 미스 양이 있었습니다. 미스 양은 오만석 씨처럼 현실에 불만이 많고 자존심만 남은 남자들을 구슬리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라버니, 이렇게 인물 좋고 풍채 좋은 분이 왜 그런 답답한 산골에 갇혀 계세요? 저 같으면 오라버니 같은 남자 왕처럼 모시고 살 텐데. 미스 양의 교태 섞인 칭찬과 달콤한 거짓말에 오만석 씨는 쉬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존중을 미스 양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가 감자를 팔아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을 몰래 훔쳐 미스 양에게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주고 목걸이를 사주며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스 양은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이깟돈 몇 푼 말고 큰돈 한번 만져보셔야지. 아는 사람이 땅 좋은 데를 싸게 내놨는데 그걸 사서 되팔기만 하면 몇 배가 남는다는 허황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오라버니 무시하던 마누라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이 지긋지긋한 인제 땅도 뜨는 거예요. 저랑 같이 서울 가서 멋지게 사는 거죠. 아내를 이기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눈이 먼 오만석 씨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읍내의 사채업자에게 몰래 찾아가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감자밭을 통째로 담보 잡아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날 밤 돈가방을 손에 쥔 오만석 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괜한 트집을 잡아 또다시 폭언을 퍼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님과 김점래 여사가 깨어났을 때 오만석 씨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옷가지 몇 점과 함께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술병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남편이 사라진 집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불길하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던 집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집 앞에 멈춰 서더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쳐들어와 겁에 질린 김점래 여사와 수진님 앞에 서류 몇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만석이 어디 있어? 당신 아들이 이 집이랑 땅 다 넘기고 돈 빌려가서 튀었어. 당장 집 비워. 김점래 여사는 사내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어따 대고 사기를 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아들의 이름과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 증서가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집과 땅,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모든 것이 아들의 손에 의해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만석아! 김점래 여사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시어머니를 업고 인제 읍내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진님은 시어머니가 그저 충격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의사는 수진님을 조용히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막막한 현실, 그리고 자신을 평생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시한부 선고까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수진님은 텅 빈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진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그녀는 그 순간 베트남에 계신 친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고 외롭게 죽어간다면 자신은 어떨 것인가? 자신을 평생 구박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녀 역시 남편의 어머니이자 언젠가 자신도 될지 모르는 어머니였습니다. 수진님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리라고. 원망과 증오를 모두 내려놓고 그녀를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수진님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이 집을 지키고 저희 어머니 병수발을 들게 해주세요. 빚쟁이들은 코웃음 쳤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녀의 모습에 마지못해 짧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수진님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은 감자를 내다 팔고 읍내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며 약값을 벌었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김점례 여사는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에 괜히 더 모진 말을 내뱉고 죽을 거부하며 며느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님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정성으로 감자죽을 끓여 식은 것을 확인하고 조금씩 떠먹여 주었고 밤새 곁을 지키며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김점례 여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울부짖으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님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묵묵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그 순간 김점례 여사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증오해야 마땅한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와 숭고한 사랑 앞에서 김점례 여사는 생애 처음으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회한,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평생 너한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으랴.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수진님은 밭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에게 의사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사라진 남편 오만석 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생명의 소식 앞에 수진님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아득한 감정에 휩싸일 뿐이었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수진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인 동시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김점례 여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기력을 조금 회복한 김점례 여사는 수진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평생 구박만 했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 하나는 물려주고 가야겠다. 너랑 내 손주 절대 굶길 수는 없지 않겠니?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점례 여사는 며느리에게 강원도 인제의 흙내음 가득한 감자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쫀득하고 맛있는 감자떡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의 농도, 소를 만드는 황금 비율, 가장 맛있게 쪄내는 시간까지 쭈글쭈글한 시어머니의 손과 굳은 살이 박인 며느리의 손이 한데 엉켜 감자떡을 빚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레시피의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모진 세월을 살아온 시어머니의 인생과 그 모든 것을 용서한 며느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병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김점례 여사를 보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암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환자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기적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시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수진님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진님과 김점래 여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생명에 대한 감사와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점래 여사는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여자에게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 민준군은 두 여인의 세상에 내려온 빛이었습니다. 윤수진님과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던 과거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새 식구의 생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감자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수진님은 자신에게 윤수진이라는 온전한 한국 이름을 붙이고 작은 희망을 품고 인제 5일장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과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감자떡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장날이면 베트남 며느리 감자떡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수진님의 손에는 매일 두둑한 현금이 쥐어졌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은 얼굴로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 장하다 장해. 그러던 어느 주말 늘 두 사람을 응원해주던 최할머니의 서울 사는 손녀가 시골집에 놀러왔습니다. 할머니의 손녀는 윤수진님의 감자떡을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사장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은 이런 진짜 백이 찾기 힘들어요. 요즘은 뭐든지 다 인터넷 시대라고요. 이걸 인터넷으로 팔아야 해요. 최할머니 손녀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그녀는 윤수진님을 도와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두 모녀의 기적 같은 사연을 정성스럽게 글로 옮겨 상품 설명에 덧붙였습니다. 암을 이겨낸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평생의 손맛으로 빚어낸 무첨가 건강 간식. 이 따뜻한 이야기는 지역 맘카페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엌에서 만들었지만 곧 온 집안이 택배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윤수진님은 마을의 일손 없는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작은 창고를 빌려 공장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머니와 며느리가 눈물로 빚던 작은 감자떡 가게는 직원 20명을 둔 번듯한 중소기업 수진식품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공장 준공식이 열리던 날 윤수진님은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와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 민준 군의 손을 잡고 수진식품이라는 간판을 눈물과 함께 자랑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옥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기적의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수진식품의 성공 신화가 강원도 인제 땅에 울려 퍼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오만석 씨는 4년의 징역을 마치고 차가운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참회 대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세상과 아내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 윤수진님의 성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리라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집이 아닌 번듯한 공장이었고 여왕처럼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했던 미미다방의 미스 양을 찾아 읍내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만석 씨를 사기쳤던 남자와 함께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것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그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비를 벌이다 동네 청년들에게 죽도록 맞고 차가운 골목길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건강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완벽한 나락. 그가 의식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내 윤수진 님이 들어왔습니다. 4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나 미움 같은 감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물질을 보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눈빛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오만석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여자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아내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트영,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갈 곳이 없어. 미스 양, 그년한테도 버림받았고 빚쟁이들이 날 찾고 있어. 여기서 쫓겨나면 난 정말 죽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윤수진님은 그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악어의 눈물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비참한 몰골의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를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그 사과가 진심일 리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처지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군요. 윤수진님은 그에게 공장 한편의 작은 창고 방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갈 곳을 구할 때까지만 거기서 지내세요. 대신 공장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당신이 진 빚을, 내게 진 빚을 갚으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앞에서는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절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선 안 됩니다. 민준이에게 당신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일 뿐이에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날엔 당신을 내 인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워버릴 겁니다. 명심하세요. 오만석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길고 외로운 속죄는 아들에게 아빠라고 불릴 자격조차 박탈당한 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만석 씨는 수진식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공장 마당을 쓸고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 가장 무거운 감자 포대를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밤 가장 늦게까지 남아 윙윙거리는 기계들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사장님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공장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었고 고된 노동 외에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그늘만이 엿보였습니다. 술에 절어 망가졌던 몸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오히려 단단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루하루 삭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유일한 기쁨은 바로 눈앞에서 아들 민준군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된 민준군은 이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오만석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창고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해맑게 웃을 때면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넘어져 울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2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에 열중할 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공장 마당에서 혼자 놀던 민준군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바퀴가 빠진 낡은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오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받아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아들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내민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낑낑대며 녹슨 기계들을 다루던 투박하고 갈라진 손으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정성스럽게 고쳐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장난감을 돌려받은 민준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만석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손을 황급히 거두고 급히 돌아서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곁에 있지만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형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죗값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윤수진님은 이 모든 것을 사무실 창문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굳게 닫고 있던 얼음벽에 자신도 모르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와 가슴 아픈 속죄의 시간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아빠가 고쳐준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아들 민준군이 갑자기 엄마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아이에게 내려진 진단은 급성 간부전. 지금 당장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수진님과 시어머니 김점래 여사의 검사 결과는 모두 부적합. 피가 마르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아버지 오만석 씨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간이 아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성인 간의 간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오만석 씨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걸 줘도 좋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그에게 이것은 두려운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술 전날 밤, 오만석 씨는 아들 민준군이 잠든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일 자신을 위해 아빠가 목숨을 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온한 얼굴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행여나 아이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아내 윤수진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아주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민준이 장난감 자동차 사줘. 민준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윤수진님은 멍하니 바라보다 울먹이며 밀어냈습니다. 수술 잘 받고 민준이 손잡고 가서 사주세요.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민준이 잘 부탁한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나중에 민준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아빠는 우리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말해줘. 그것만으로도 좋게 해. 윤수진님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 민준 군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을 아들에게 내어준 아버지의 몸은 수술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만석 씨는 며칠 뒤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뒤 2024년 여름, 건강을 되찾은 민준 군의 손을 잡고 윤수진 님과 김점래 여사가 남편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윤수진 님은 무덤 앞에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감자떡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건네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사랑을 통해 그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가슴에 묻었습니다. 지옥 같던 증오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 그 자리에는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살아남은 이들의 조용한 그리움만이 남아 그들의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용서할 시간도 용서받을 시간도 없이 엇갈려버린 이들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이름의 같은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